미국이 경고했다. 중국이 곧 핵탄두 1000개, 항공모함 9척을 갖추게 될 거라고.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2025년 12월 23일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이 미국 본토를 갈수록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2020년부터 매년 100여 개의 핵탄두를 비축했던 걸 감안하면 생산 속도는 둔화됐지만 2030년까지 1000여 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5년까지 항공모함을 총 9척까지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언론은 당연히 숫자에 집중했다. 핵탄두 몇 개, 항공모함 몇 척, 미사일 4일로가 어디에 몇 개. 수치는 명확하고 비교하기 쉬웠다. 중국의 항모 9척 대 미국의 11척. 중국의 핵탄두 1000개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수천 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중국의 숫자가 아니었다. 이 분석에는 결정적인 착각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맞고도 움직이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온건한 어조를 유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보고서가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지적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해선 온건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공개한 보고서의 절반 수준인 100페이지에 불과했고 중국군 전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줄어들었다. 대신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며 중국군과의 소통 확대를 강조했다. 이 온건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핵탄두의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더 강경한 어조를 사용해온 미국이 1000개를 향해 가는 중국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가? 답은 보고서 속에 숨어 있었다. 중국이 초고속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 미사일 공격 경고를 받으면 적의 선제 공격이 이뤄지기 전에 반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핵심이었다.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핵 반격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중국은 간수성 위먼, 신장자치구 하미, 네이먼 구자치구 위린 등의 미사일 지하 경납고를 건설하고 100기 이상의 대륙 간탄 도미사일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조기 경보 반격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즉, 중국은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그것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조심스러운 이유다. 통제되지 않는 반격 구조. 첫 타격으로 무력화할 수 없는 시스템. 이것이 진짜 위협이다. 그런데 같은 시각, 한국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만약 첫 타격을 맞는다면, 통신이 끊기면, 지휘부 일부가 마비되면, 그래도 우리는 작동할 수 있는가? 한국의 군사 전략은 처음부터 완벽한 승리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였다. 맞고도 살아남을 것. 그리고 다시 작동할 것. 세계는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 항상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핵 보유 여부, 항공모함 보유 여부, 전략 폭격기 보유 여부.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중견국 수준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에 불과했다. 핵도 없고 항모도 없고 전략 폭격기도 없다. 하지만 한국의 구조는 이런 전통적 기준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2006년부터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망이 아니었다. 복합 다층 방어라는 개념은 한 번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의미했다. L-SAM은 고도 5060km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한다. 2024년 11월 개발이 완료된 이 시스템은 종말 단계 상층 방어를 담당한다. 만약 L-SAM이 요격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패트리어트와 천궁II가 고도 40km 안팎에서 두 번째 요격을 시도한다. 이것도 실패하면 장사정포 요격 체계가 저고도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형성한다. 3겹, 4겹이 방어선. 이것은 완벽한 방어를 약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전제로 한다. 첫 번째 방어선이 뚫린다. 두 번째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작동한다. 일부가 파괴되어도 시스템은 계속 작동한다. 더 중요한 것은 지휘체계였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공군이 운용하는 KAMD와 육군이 운용하는 LAMD로 분리되어 있다. 외부에서 보면 이것은 비효율적인 구조처럼 보인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통합 지휘체계의 부재를 한국 방공망의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 분산된 구조는 역설적으로 한국 시스템의 강점이기도 했다. 하나의 중앙지휘부를 타격하면 전체가 무력화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달리 한국의 시스템은 한 곳이 마비되어도 다른 곳이 작동할 수 있다. 공군 지휘부가 타격받아도 육군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이것은 의도된 설계가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파괴의 강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의 삼축체계는 이러한 생존 중심 설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킬체인은 선제 타격 능력이다. 적의 공격 징후를 탐지하면 발사 전에 파괴한다. 하지만 킬체인이 실패하면 KAMD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다. 그것도 실패하면 대량 응징 보복 체계가 작동한다.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특수부대, 고위력 장사정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한국의 전략은 어가 실패하면 B, B가 실패하면 C라는 순차적 구조가 아니다. A, B, C가 동시에 작동하되 어느 하나가 무력화되어도 나머지가 계속 기능하는 병렬 구조다. 2012년 4월 한국 해군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54초 만에 감지하고 94초 만에 식별했다. 2009년에는 15초 만에 탐지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속도만이 아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판단하고 대응하는 훈련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한국군의 훈련은 완벽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를 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완전한 정보, 일부 시스템 마비, 통신 두절 상황에서의 작전 수행을 반복 연습한다. 이것이 한국군의 특징이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을 이렇게 평가해왔다. 핵 없음, 항모 없음, 조용한 군사력. 하지만 내부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이다. 한국의 구조는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없었다. 지휘체계는 분산되어 있고 방어는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가 파괴된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무엇보다 짧은 판단 시간 내에서의 작전 수행이 훈련을 통해 체화되어 있다. 이것은 대국이 쓰는 과시용 군사력이 아니었다. 전쟁 억지를 위한 상징적 무기도 아니었다. 이것은 실전을 전제로 한 생존형 구조였다. 한국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 중에도 작동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승리는 불확실하지만 생존은 가능하다는 전제. 이것이 한국 군사 전략의 철학이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드러난다. 미국이 중국을 경계하면서도 보고서에서 온건한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핵탄 두 숫자가 아니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반격 구조다. 중국의 조기 경보 반격 시스템은 선제 공격으로 무력화할 수 없다. 첫 타격을 감지하면 그것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이 시작된다. 이것은 전쟁을 시작하는 쪽에게도 엄청난 위험을 의미한다. 완벽한 첫 타격이란 없다. 중국 시스템의 일부라도 살아남으면 반격이 온다. 중국은 강하다. 하지만 중국의 구조는 여전히 집중형이다. 중앙의 지휘 체계가 강력하고 군사력이 압도적이며 반격 능력도 막강하다. 하지만 중심이 타격받으면 전체가 흔들린다. 반면 한국은 핵이 없어도 중국이 곧 핵탄두 1000개. 즉각 반응 가능한 분산 구조를 이미 갖췄다. 이것은 의도된 것일 수도 있고 우연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파괴에 강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이 초고속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 미사일 공격 경고를 받으면 적의 선제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문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수십 년간 훈련해온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의 판단, 일부 파괴 상태에서의 대응, 첫 타격 이후에도 작동 유지. 중국은 이제 이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작동해왔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언급했다.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은 2023년까지 KAMD와 킬체인을 구축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연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는 것을 거부했다. 대신 이스라엘 모델을 추구했다. 독자적 방어 체계를 유지하되 미국 시스템과 상호 운용 가능한 구조. 한국의 이지스함은 미국산 레이더와 미사일을 탑재했지만 한국군이 운용한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미군 자산이지만 한국의 그린파인 레이더와 통합되어 작동한다. 이것은 독립과 협력의 균형이다.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협력한다. 한국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신뢰한다. 만약 한국이 미국 시스템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면 한국은 취약점이 된다. 하지만 한국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한국은 자산이 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쟁의 미래는 핵 숫자 경쟁이 아니다. 항공모함 숫자 경쟁도 아니다. 전쟁의 미래는 반응 구조 경쟁이다. 누가 더 빨리 탐지하는가? 누가 더 빨리 판단하는가? 누가 첫 타격 이후에도 작동하는가? 누가 일부가 파괴되어도 계속 싸울 수 있는가? 이것이 21세기 전쟁의 본질이다. 중국은 1000개의 핵탄두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9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것이다. 이 숫자들은 인상적이다. 하지만 숫자는 첫 타격의 위력을 말할 뿐 지속 능력을 말하지 않는다. 중국의 시스템이 첫 타격 이후 얼마나 오래 작동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중국의 지휘체계가 분산되어 있는지 일부 파괴 상태에서도 작동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이미 이런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았다. 항모를 늘리지도 않았다. 전략 폭격기를 보유하지도 않았다. 대신 한국은 전쟁이 계속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복합 다층 방어는 한 겹이 뚫려도 다음 겹이 작동한다. 분산된 지휘체계는 한 곳이 마비되어도 다른 곳이 움직인다. 킬체인, KAMD, KMPR은 하나가 실패해도 나머지가 작동한다. 2025년 말 한국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개발을 완료했다. 이것으로 한국의 복합 다층 방어 체계가 완성되었다.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를 모두 아우르는 요격 능력. 하지만 L-SAM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요격 능력이 아니다. L-SAM은 한국이 외부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다층 방어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사드가 철수해도 한국 시스템은 작동한다. 미국과의 협력이 중단되어도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 시스템의 본질이다. 독립적 작동 능력. 일부 파괴에도 불구한 지속 능력.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의 판단 능력. 이것들은 화려하지 않다. 숫자로 과시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것들이야말로 21세기 전쟁의 핵심 능력이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동시에 대화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미중 관계는 지난 수년보다 탄탄하며 전쟁부는 이 진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군사력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중국의 반격 시스템이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첫 타격으로 중국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없다면 전쟁은 파국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미국은 대화를 선택한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은 중국과 다르다. 한국은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미국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 첫 타격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 지속 가능한 작전 수행 능력, 분산된 지휘체계, 다층 방어구조. 이것들은 미국이 미래 전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톰 카라코는 미 국방부 보고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전 연도보다 군사 하드웨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줄어든 것 같고 미중 관계 개선과 군대군 협력에 대한 강조가 의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은 깨달았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드웨어의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라는 것을. 중국이 아무리 많은 핵탄두를 갖춰도 그 시스템이 첫 타격 이후 붕괴한다면 의미가 없다. 반대로 한국처럼 핵이 없어도 시스템이 계속 작동한다면 그것이 진짜 억지력이다. 세계는 아직 묻고 있다. 중국은 핵을 몇 개나 가질까?
항공모함은 언제 9척이 될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맞고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가? 누가 일부가 파괴되어도 계속 싸울 수 있는가? 누가 중앙지휘부가 타격받아도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한국의 선택은 처음부터 명확했다. 우리는 핵 강국이 될 수 없다. 항모대국이 될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계속 싸울 수 있다. 승리는 약속할 수 없지만 굴복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이 한국이 선택한 길이다. 그래서 미국이 경계하는 것은 중국의 숫자지만 진짜로 신뢰하는 것은 한국의 대응 방식이다. 중국은 강력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 첫 타격 이후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시험을 통과했다. 불완전한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고 일부 파괴를 견디도록 훈련되었으며 제한된 시간 내에 판단하도록 체화되었다. 미 국방부 보고서가 나온 2025년 12월 말 세계 언론은 중국의 핵탄두 숫자를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보고서 말미의 한 문장이었다. 중국군과 소통을 확대하고 미국의 평화적 의도를 분명히 전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 문장은 미국의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미국은 더 이상 숫자, 경쟁으로 승부를 보려 하지 않는다. 대신 시스템의 안정성, 통제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가치가 드러난다. 한국은 안정적이다. 독립적으로 작동하지만 예측 가능하다. 강력하지만 통제된다. 파괴에 강하지만 공격적이지 않다. 이것이 21세기 동맹의 이상적 형태다. 한국은 미국 없이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신뢰한다.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면 한국은 약점이 된다. 하지만 한국이 독립적이라면 한국은 강점이 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은 국방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거뒀다.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관과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했다. L-SAM 개발이 완료되었다. 230mm급 다연장 천무의 3차 양산이 진행되었다. 전략사령부 창설이 예정되었다. 이것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단순한 무기 개발 목록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철학을 보여준다. 파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어도 작동하는 것. 완벽한 방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응. 한국의 군사 전략은 화려하지 않다. 핵 개발처럼 극적이지도 않고 항모 취역처럼 시각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이 조용한 준비가 21세기 전쟁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전쟁은 첫날에 결정되지 않는다. 전쟁은 마지막까지 작동하는 자가 이긴다. 미국이 중국을 경계하면서도 온건한 어조를 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없다면 전쟁은 선택지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계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은 여전히 핵탄 2개수를 센다. 전문가들은 항공모함 척수를 비교한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누가 더 오래 작동하는가? 누가 더 많이 파괴되어도 살아남는가? 누가 중심이 무너져도 싸움을 계속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국은 이미 만들어 놓았다. 미국이 중국 핵을 경고한 그날, 한국은 이미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숫자의 전쟁이 아니라 구조의 전쟁. 과시의 전쟁이 아니라 생존의 전쟁. 승리의 전쟁이 아니라 지속의 전쟁.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미래 전쟁의 진짜 모습이다. 세계가 여전히 20세기 기준으로 21세기 전쟁을 평가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 전쟁의 문법을 체화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핵도 항모도 없이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다.